먹지 마세요. GMO를 먹지 마세요. 마틴 틱털, 킴벌스, 윌슨 지음 먹지 마세요. 자, 유전자 도약. 유전자 흐름이라는 말은 새롭게 끼어든 유전자가 관련된 야생종에 확산될 가능성을 이루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해충 내성을 가진 유전자 조작 해바라기가 있다고 하자. 이 새로운 해바라기는 주변의 야생 해바라기와의 사이에서 원래의 야생종과는 다른 새로운 해바라기를 번식시킬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원래의 해바라기 유전자 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영양학. 유전자는 반드시 생명체 속에만 갇혀 있거나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유전자는 자연스러운 교차 수분을 통해 동족 생명체로 흘러가거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벡터로 삼아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생명체 사이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원래의 생명체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체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유전자 수평 전이 또는 종도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이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유전자가 인근 작물이나 잡초 같은 식물로 도약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슈퍼 잡초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슈퍼 잡초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성질 중 일부, 즉 제초제 내성, 살충제 내성, 바이러스 내성 등을 갖는다. 슈퍼 잡초는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고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어 결국에는 생물학적 오염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유전자가 친척 관계에 있는 식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해가 적은 현상이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작물이 보통의 작물과 다른 점은 유전자 조작 작물 속에는 완전히 생뚱맞은 외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일단 이 유전자가 밖으로 탈출하여 야생의 식물 속으로 들어가면 이 위험한 마귀를 병 속에 다시 집어넣을 방법은 없다. 여기에서 이게 잘못된 RNA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았을 때 우선의 항생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mRNA라는 어떤 유전자를 치유한다는 어떤 면에서 유전자 치유가 아닌 어떤 조작 면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 간에 사람을 통해서 또 임산부라든가 또 자녀를 통해서 혹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된다면 이것은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 내용을 통해서 들어지네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 조작에서는 플레이버 세이버 토마토에서처럼 항생제 카나마이신과 네오마이신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만드는 항생제 마커 유전자가 자주 쓰인다. 델타 앤드 파인랜드 사이의 터미네이터 기술뿐만 아니라 노바티스사의 BT 옥수수에도 항생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항생제 노바티스의 어떤 제품들 치료 이렇게 말 나오고 있는데 잘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함유된 식품들은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자연 발생적인 박테리아에게 내성 유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내성을 병원성 박테리아에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식품들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인체 내의 병원성 박테리아와 공유하게 된다. 우리가 박테리아 감염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기존의 항생제가 박테리아 감염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 B 수부틸리스에는 카나마이신 내성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항생제로서 기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은 이 유전자 교란이 속에서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 치료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카나마이신 내성은 항생제 아미카신, 토브라마이신 등에 대한 교차 내성을 일으킬 수가 있다. 교차 내성. 아미카신과 토브라마이신은 감염과 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항생제들이다. 이 항생제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식물과 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외부 DNA의 전이에서 표적이 되는 세포 구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종과 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연의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DNA와 박테리아 DNA에 접종한 인공 유전자 전이 벡터를 만들었다. 이 인공 벡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부 유전자를 목표 생명체, 그것이 박테리아이든 옥수수이든 여기서 공격적으로 전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항생제 내성 마커 유전자가 전이 벡터에 포함되는 이유는 항생제 내성의 전달이 조작 과정의 성공을 알리는 간단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문제의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생명체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 전이 벡터의 이러한 공격적인 성질 때문에 유전자 전이 벡터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유전자가 새로운 생명체 속에 전달된 후에 그 안에만 안주한다는 보장이 없다. 사실 이 유전자는 새로운 생명체 속에 안주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도 않다. 더 나아가 이런 아미카신은 사모넬라, 이질균, 티푸스, 대장균, 코레올라, 페스토, 임균, 수막염균 이런 등등에 쓰이는 이런 항생제인데 이런 것이 내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벡터에 의해서 전달된 유전자는 왕성하게 살아있는 박테리아 속에서 든 휴먼 종의 박테리아 속에서든 아니면 순수한 DNA의 상태로 견고한 입자에 흡수되어 다른 미생물에 손쉽게 잡혀서든 자연환경 속에서 무기한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의 확산을 통제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이 우리를 섬뜩하게 만든다. 1998년 인디애나 조립대학의 연구진들은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학회지에 이스트의 유전적인 기생체가 이스트와는 관련이 없는 여러 고등식물 종으로 도약했다는 보고를 내놓았다. 이러한 수평적인 유전자 전이는 박테리아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었다. 이 박테리아가 바로 항생제 내성 감염을 빠르게 부활시키는 주범이다. 예, 이렇게 박테리아가 이상한 변형이 된 박테리아들이 또 다른 어떤 내성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한 위험을 안고 유럽에 출시된 노바티스사의 BT 옥수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작물 재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노바티스의 BT 옥수수는 항생제 암피실린에 대한 내성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옥수수에 삽입한 경우였다. 암피실린은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일종으로 병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이다. 폐렴, 기관지염, 디프테리아 등 심각한 감염증과 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생제이다.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널리 확산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항생제의 활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체 유전자 마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킬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가? 이러한 내성 마커를 그대로 풀어놓는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무책임한 짓이다. 국제화학요법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60%에 가까운 과학자들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로 조작된 옥수수는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위험이라고 응답했다. 게다가 34%의 과학자들은 항생제 처리를 한 작물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더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직 2%만이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1999년 7월 스위스 정부는 당시 영국에서 현장 실험을 실시하고 있던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기타 유전자 조작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항생제 내성을 널리 확산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자신의 씨앗을 죽이도록 설계된 터미네이터 종자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분자생물학자인 마사크로치 박사는 터미네이터 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묘 회사가 이 종자를 농민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에 담가 두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크로치 박사의 말에 따르면 농업에 사용된 다량의 항생제는 이미 재료라는 항생제 본연의 목적을 위협하고 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리케차 감염, 클라미디아, 폐렴, 요생식로 감염, 말레리아 등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약물이다. 광범위한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은 심각한 손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 약이 듣지 않음에 따라서 위와 같은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더욱 독성이 강한 약물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식용작물에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1982년 동독에서 돼지에게 항생제 스트랩토트리신을 대규모로 사용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다. 돼지에게 스트랩토트리신을 투여한 지 1년 후 스트랩토트리신에 대한 내성 유전 암호를 가진 유전자가 돼지의 내장 박테리아에서 발견되었다. 1984년에는 이 내성이 농장 노동자의 내장에서 발견되었고 1985년에 이르러서는 일반 대중의 병원성 박테리아에까지 발견되었다. 항생제 내성의 확성으로 인해 1990년에는 결국 스트랩토트리신을 시장에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소유권, 돈으로 육중하게 둘러쳐진 비밀의 장막이 공물 연구와 유전공학을 뒤덮고 있다. 이는 가장 큰 산업국가에서부터 아주 작은 농업국가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는 현상이다. 셔도만. 한때 워싱턴 주립대학의 식물학계였던 오빌 보겔은 고수학 밀품종 개발의 성공으로 유명해졌다. 그가 1950년대에 개발한 이 신품종 밀은 어떤 농민이든 대가 없이 쓸 수 있는 신기술이었다. 이 품종은 밀의 수확량을 곱절로 증가시켰고 북서부의 농민들은 이 밀 덕분에 수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당시와 같이 모든 이들이 대가 없이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공유하던 시절은 이제 옛날이 되었다.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과 식물 육종가들이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품종의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특허가 완전히 등록될 때까지는 신품종에 대해 동료나 동업자들에게도 비밀에 붙이려고 한다. 오늘날 식품의 유전자 조작은 주로 이윤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허권은 그러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어떻게 식물 생명체에 대해 특허권을 조장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자연의 경이로움이 어쩌다가 다국적 기업의 사유재산이 된 걸까? 지도치나 기계, 새로운 공구 같은 것에 대한 특허권이야 납득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식물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1980년 미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특권을 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이아몬드 대 차크라바티 소송으로
미생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였다. 이 소송의 판결은 미생물에서 식물, 동물, 심지어는 인간의 유전자에까지 이어진 특허권의 꾸준한 확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이 되었다. 칼 전사는 1990년 플레이버 세이버 토마토의 특허를 얻어냈다. 그 후로 미국 특허법은 거의 모든 유전자 조작 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토양 박테리아인 BT에 대한 특허도 여러 건이 있고, 이 박테리아를 유전자 조작 작물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특허도 있다. BT 분자의 지도를 작성한 농업 관련 기업들은 적어도 이 박테리아와 그 이용에 대한 특허의 범위 안에서는 이 야생 토양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시민단체와 비정부 기구들은 생명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996년 그들은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이루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생물들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자연의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다. 이러한 종이나 이들의 분자 혹은 그 일부를 독점적인 특허권을 통해 기업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이 나라와 세계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다.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 기업도 살아있는 생명체의 종이나 품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이든 조직, 세포, 유전자, 단백질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인류 공동의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 일부를 특허 시스템으로부터 배제시켜 줄 것을 미국 의회에 요구한다. 특허권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특허권은 종자와 가격과 이용도에 영향을 주며 특허권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독점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과 법적 계약을 동원하는 사법권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한다. 엠프레사스라 모데르나라는 한 기업이 세계 종자 시장의 25%를 점유함으로써 우리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농업의 지배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농민, 정부, 관계기관, 과학자, 그리고 그 식품을 먹는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원래 우리 것이었던 종자를 되찾고 모두에게 필요하며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식량, 안보, 건강, 그리고 안전을 회복할 수 있다. 참 이런 악당들이 있나요? 우리 생명체를 이렇게 조작해서 조금 가입했다고 가미했다고 해서 그것을 특허권을 갖고 소유권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의 것을, 창조주의 것을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하는 이런 악당들을 참 여기서 참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을 이것도 합력해서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죠. 식품을 오염시키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최근의 관심사는 GMO에 의한 비유전자 조작 작물의 오염이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식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GMO 옥수수가 수백 가지 식품에 흘러 들어간 사례를 언급했다. 그런 사례는 그 한 건만이 아니다. 2000년 5월 영국의 그린피스는 캐나다에서 기존의 레이프시드 캐놀라유의 원료와 몬산토사의 유전자 조작 제품인 GT73 사이에 일어난 교차 수분의 결과로 캐놀라가 오염된 사건을 보고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오염을, 그만 세상을 오염시키고 피해를 끼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 그린피스가 오염 사례를 확인한 나라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이었다. 스타링크의 경우처럼 이 사건도 초기에는 정부 당국에서 사소한 오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최종적으로 추산한 결과는 처음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보다 2.5배나 많았다. 스타링크 스캔들에서처럼 GMO가 비GMO 작물과 섞이거나 유전자 조작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작물이 재배되는 밭으로 꽃가루가 날아갈 때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경로는 이외에도 많다. 그러나 GMO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에이커를 넘고 있음에도 유전자 조작 작물로부터의 오염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의 유전자 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자들이 갖고 있지만 우리도 완전히 속수무책인 것은 아니다. 2000년 9월 스타링크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해의 스타링크 옥수수의 수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달리 말해서 2000년에 실험한 옥수수는 1999년 또는 1998년에 재배된 것이었다. 2해 동안 생산된 잉여 농산물이 이렇게 잉여 농산물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옥수수가 식품 공급망으로 흘러들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이미 3년 전부터 통제받지 않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스타링크 스캔들은 환경보호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소속 연구원 레리 볼렌의 직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옥수수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는 볼렌의 결정이 식품의 오염에 대한 의혹을 미국 신문의 일면에 등장하게 했고 옥수수를 판매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바꾸게 만들었으며 국제무역의 패턴까지 바꿔놓았다. 볼렌의 노력은 GMO가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줬지만 단순하고도 즉각적인 행동이 거대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타링크 스캔들의 교훈은 정부의 복잡하고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장기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래야